30해를 살아온 내 집 현관 앞에서 나는 가방 하나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그 문을 잠근 사람은 다름 아닌 내가 배 아파 낳은 큰아들이었습니다. 72, 김말순. 그게 그날 아침 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새벽의 공기를 잊지 못합니다. 손끝이 저릿할 만큼 차가웠던 바람, 입김이 하얗게 올라가던 조용한 골목, 그리고 문 안쪽에서 들려오던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 어머니, 이제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 기둥을 세운 돈이 누구 돈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집의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농사라는 말조차 사치라고 느꼈습니다. 농사는 거두는 때라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는 건 평생을 심고, 평생을 물주고, 평생을 허리 굽혀 돌보아도 거두는 날이 끝내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23세 시집을 와서 새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한여름엔 땀이 눈을 찔렀고 한겨울엔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고단함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난히 장사가 안 되던 겨울날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찢어졌을 때도 나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네요. 그날 밤 부엌에서 몰래 상처를 닦으며 울고 있었을 때 10살도 안 된 큰아들 재석이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등을 가슴에 새겼다던 그 밤, 그 아이가 훗날 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보내는 손이 되리라고 그때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절 시장에는 나 같은 아주머니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고 어떤 이는 남편이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만나면 오늘은 얼마 벌었어? 하고 저녁이면 내일은 좀 낫겠지 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는 그 시절을 지나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옆에서 웃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그만 숟가락을 놓고 울어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떠난 지 꼭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시장 골목 한 구석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나무를 다듬던 이웃 아주머니가 말없이 다가와 내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등이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손을 올려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날 말을 걸지 않는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꺼내는 순간 오히려 더 아파지는 감정이 있으니까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길 위에 서게 되었는지, 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곧 펼쳐집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어머니가 계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말순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스친다면 구독을 눌러 순자 할머니 곁에 오래 머물러 주세요. 이제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은 내가 55이 되던 해에 병으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밤 나는 방문을 닫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내 손으로 기어이 다 키워야 한다. 그 다짐 하나로 나는 다음 날 아침에도 눈이 퉁퉁 부은 채 나물 바구니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시장 일이 끝나면 남의 집 빨래를 맡았고 밤에는 바느질감을 받아왔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바늘을 쥐고 있다가 새벽에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손가락을 찔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나는 피가 맺힌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아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큰아들 재석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을 때 나는 그 종이 한 장을 붙잡고 웃다가 울었습니다. 둘째 미영이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여자도 배워야 한다.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로 미영이도 전문대를 마쳤습니다. 막내 재현이는 유난히 몸이 약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심한 폐렴으로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낮엔 시장, 밤엔 병원. 나는 그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혼자 집에 남아있던 어린 미영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재현이만 좋아해.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아픈 아이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그림자로 자리 잡았는지 나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은 쉽게 해도 아주 작은 차이가 자식들 마음 안에서는 거대한 틈으로 자라는 법입니다. 그 틈은 세월이 지날수록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이웃에 살던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몰라. 자식도 결국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야. 나는 그 말에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몸이 망가져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만 잘 크면요. 그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새벽, 그 할머니의 한숨이 내 귓가에 다시 들려올 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내가 60을 넘길 무렵 세 아이는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3번 다 펑펑 울었습니다. 기뻐서도 울고 서운해서도 울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안도감에 또 울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한숨 돌린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조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평범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대출이 더 잘 나와서요.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잘 모시겠다는 말이 지금도 내 귓가에 가끔 맴돕니다. 사람의 약속 중에서 가장 쉽게 나오고 가장 쉽게 잊혀지는 말. 나는 그때 그 말의 가벼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어요? 한 번 넘어간 명의는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걱정해주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나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끝냅시다. 도장이 종이 위에 눌리는 쿵 소리가 내 가슴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평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벼운 말이었는지 나는 그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 통장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던 그 통장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다른 이름으로 넘어가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 한 장의 종이에 의지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어머니는 집 안에서도 발언권을 잃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식탁 위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결국 구석방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한 문장을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을 잃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웃었다. 그래서 나도 웃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서러운 문장이어서 내가 스스로에게 그 문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상합니다. 자기가 아프면서도 그 아픔을 기록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록이 남으면 그 아픔이 진짜가 되어 버릴 것 같아서 아픔이 진짜가 되는 순간 자식이 잘못한 사람이 되어 버리니까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한숨이 나오셨나요? 아니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말순이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겨울이 찾아올 테니까요. 처음 몇 달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참기름을 시장에서 구해오기도 했고, 손자 옷을 손수 바느질에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어머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 속에 고마움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고 싶었던 감정이었을 뿐 진짜 그녀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성껏 끓인 국을 한 숟가락만 떠먹고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내가 개어놓은 빨래를 다시 펼쳐 자기 방식대로 개는 일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방식이 다른 거라고. 그러나 사소한 일들이 하나둘 쌓일 때마다 나는 자꾸만 투명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숨을 쉬고 있는데도 아무도 내 숨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 번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일을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할 차례였는데 며느리는 그저 우리 어머님이세요 한마디로 끝내고는 나를 다시 방 안으로 돌려보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는 과일 접시만 내려놓고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위에 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를 오래도록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내 가슴 한 구석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내가 함께 웃을 수 없다는 것. 그것만큼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날부터 나는 내 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시간을 스스로 줄였습니다. 혹시나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시나 손님이 왔는데 내가 어색하게 할까봐, 내 집이었던 곳에서 나는 내 발소리마저 낮추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양말을 두툼하게 신었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나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때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자기 자신을 구석으로 미는 이름. 가장 아팠던 일은 손자가 나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 모퉁이에 서 있다가 며느리가 손자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방에 자꾸 가지 마. 할머니가 감기 옮기면 어떡하니? 감기라니. 나는 감기에 걸린 적도 없는데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기의 문제가 아니라 벽의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자와 할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며느리가 미웠다기보다 내가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일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내가 정작 손자에게는 감기를 옮기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나 아무리 되짚어봐도 내가 잘못한 일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미움을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으니까요. 그 뒤로 나는 스스로 손자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이가 놀고 있으면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손자의 재롱이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작은 방, 가장 어두운 구석이 내 자리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밤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손님이었구나.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나는 그저 손님이었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곧바로 닦았습니다. 울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아. 내 집. 그 두 글자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어느새 며느리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미영이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나 좀 어려워. 저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 얼마나 필요하니? 딸이 말한 액수는 내가 평생 모아온 예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하룻밤을 고민했고 결국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딸이니까. 내 딸이 힘들다는데 어미가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돈을 건넨 그날 미영이는 내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꼭 갚을게. 나는 다시 한번 믿었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식이라고.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딸에게 매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잘 지내니? 아이는 잘 크고 있어? 그런 소소한 안부 전화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내주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딸은 그 이야기를 결코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가 올수록 딸의 목소리는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엄마, 나 바쁘다니까. 나중에 다시 할게. 그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서글픈 말인지, 어머니를 밀어내는 가장 정중한 말이 나중이라는 두 글자임을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자식들이 쓰는 나중은 결국 영원히와 같은 말입니다. 그 나중을 기다리다가 많은 어머니들이 세월을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그 뒤로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면 며칠씩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두 번째엔 아이가 아픈가 보다 했습니다. 세 번째엔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딸의 침묵에 매번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침묵조차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사람이니까요. 그 핑계가 하나씩 바닥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미영아, 얘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그렇게 차갑니?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빛이 떠올라. 그래서 피하는 거야.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었어야 할 어머니의 목소리가 딸에게는 갚지 못한 짐의 무게로 들린다니. 그 깨달음은 차라리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은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걸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매일 밤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듣고 끊으면 어떨까?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 한마디만 물으면 어떨까? 그러다가도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면 나는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큰 벌은 자식에게서 미움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큰 벌은 자식이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영이가 내 목소리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딸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배시시 웃던 6살의 미영이, 초등학교 첫날 울면서 내 손을 놓지 않던 8살의 미영이, 그리고 13살쯤이었던가 생리통으로 울던 밤에 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내 목소리를 비주로 기억한다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삶이 너무 무거워서 그 마음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막내 재현이는 또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 가게라도 차리면 성공할 자신 있어. 나는 남은 돈을 털어 막내에게 주었습니다. 막내는 정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제법 잘 되는 듯 했는데 1년도 안 되어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막내는 그 뒤로 나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막내의 그 면목 없음이 이해되면서도 야속했습니다. 면목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말이니까요. 어머니의 마음보다 자기 자존심이 먼저인 자식, 그것이 막내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몸이 약해서 더 애틋하게 품었던 세월이 무색해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이 품어주었기에 그 아이가 어머니 앞에서 초라한 자기를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으로 자란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어떤 아이에게는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어머니 앞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족쇄. 그래서 실패한 아이일수록 어머니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손주를 보려고 막내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문을 반만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가 낮잠 자서요. 그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준비해온 과일 봉지를 문 앞에 놓아둔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인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던 그 여자가 정말 저 초라한 얼굴의 할머니인가? 여러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주어도 주어도 또 주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엔 나도 이제 지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말순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퇴근해 들어왔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앞에서 말씀드리자. 나는 칼을 도마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아이도 크고 집도 좁고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 동생 집으로 잠깐 가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나는 그 어머니는이라는 세 글자를 귓가에서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저희와 어머니는 사이에 그어진 그 선, 아들은 그 한 문장으로 이미 나를 우리가 아닌 타인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그 침묵이 어떤 항변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장만한 집, 내가 도장을 찍어 아들 이름으로 돌려준 그 집, 그 집에서 내가 잠깐 나가야 한다는 말,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을 뜻하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앉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나는 나아지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나 봐요. 사진 속에 우리는 젊었고 아이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줄 알았더라면 나는 사진 속 그 순간을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있었을 텐데.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감아 보았습니다. 23세 시집 온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수많은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들 속에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그런데 그 어떤 장면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말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동생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동생에게도 동생의 삶이 있고 자신이 다시 누군가의 짐이 될 수는 없다고. 나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큰 짐은 두고 꼭 필요한 것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손목시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온 골목이 다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나와서 내 팔을 붙잡아 주지 않을까? 며느리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하며 뛰어나와 주지 않을까? 그러나 집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한 집에서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몇 초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가면 사위복이 민망했고 막내에게 가면 그 아이도 지금 힘든 처지였습니다. 나는 무작정 첫 차가 오는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류장 벤치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얹은 채 나는 마치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의 나는 면접보다 더 큰 시험을 앞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걸어갈 수 있는지 세상에 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 그러나 이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벽거리에 혼자 서 있다는 것. 그 막막함을 그 순간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나는 목적지도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기사도 새벽 첫째 혼자 타는 할머니의 사연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겠지요. 묻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친절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종점에 내려서 근처에 문을 연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싼 된장찌개 백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밥을 절반도 못 먹었을 때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의 온기가 오히려 가슴속 얼어있던 것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말없이 내려놓고는 천천히 드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이 그날 내가 받은 가장 큰 친절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한참을 걷다가 나는 작은 교회 앞에 섰습니다. 작은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 중.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기에 가야 할 신세가 된 것인가. 자존심이 한 발,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한 발, 두 발이 부딪히다가 결국 본능이 이겼습니다. 나는 그 교회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내가 머물 작은 쪽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쪽방은 몸 하나 누이면 가득 찰 정도로 작았습니다. 창 너머로는 다른 건물의 벽이 보였고 벽 사이 좁은 틈으로 하늘 한 조각이 간신히 보였습니다. 나는 그 하늘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 집에 살 때는 창이 훨씬 컸는데도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집에서는 창밖에 하늘도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이상하게도 이 좁은 방이 그 넓은 집보다 더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첫날 밤 나는 좁은 방의 낡은 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벽지에는 오래된 얼룩과 찢어진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전에 이 방에 살던 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도 나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였을까? 아니면 평생을 홀로 살아온 외로운 아버지였을까? 나는 그 얼룩 하나하나의 이름 모를 누군가의 인생이 새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은 슬픈 반기지만 그렇다고 외로운 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본 사람들의 고단함이 벽지에 배어 있었고 그 고단함이 오히려 나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방도 있습니다. 빈 공간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방. 나는 가방에서 남편의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 작은 창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는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이후로 태엽을 감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손을 뻗어 그 시계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똑딱똑딱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마치 내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도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이 좁은 방에서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쪽방 이웃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 혼자가 된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들은 서로의 사연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잘 주무셨어요? 하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하고 그 짧은 인사말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옆방의 박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딸 하나를 혼자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 딸이 결혼해 외국으로 떠난 후로는 1년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은 나쁘게 군 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삶이 바빠서 그런 거지. 박씨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어쩌면 마지막까지 자식을 변호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누구도 자식을 미워할 수 있지만 어머니만큼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정씨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지만 모두 아버지를 외면한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뜨거운 김치국밥 한 그릇을 건네자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먹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이 내 평생 먹어본 국밥 중에 제일 맛있소.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가 말한 맛은 국밥의 맛이 아니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의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씨 할아버지는 종종 내 방 앞에 뭔가를 두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사과 한 알, 어떤 날은 삶은 달걀 2개. 말없이 두고 가서는 다음 날 아침에 복대서 마주치면 그저 허허 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주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주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더 깊은 법입니다. 말 많은 사람은 말로 마음을 전하지만 말 없는 사람은 자기 온 시간을 들여 마음을 전합니다.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시장까지 다녀오는 그 긴 걸음이 말보다 훨씬 무거운 고백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옆방의 박씨 할머니와는 서로의 외로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밤 박씨 할머니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순 언니, 이거 우리 딸 어릴 때 사진이에요. 한 번도 누구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 속의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네요. 눈매가 할머니를 닮았어요.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들 제 아빠 닮았다고 했는데 그 웃음 끝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심한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도 혼자 이불 속에서 버텼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끝내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 대신 박씨 할머니가 죽을 끓여 와 내 입에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할매 열이 이렇게 높은데 왜 병원도 안 가고 혼자 참고 있었대. 그 꾸지람 섞인 목소리가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배웠습니다. 그날 밤 열에 들떠 잠결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이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 낯선 이가 우리를 돌본다면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피로 이어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일까요? 나는 그 밤에 답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피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씨 할머니의 손이 내 이마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때까지 내가 가져본 어떤 자식의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있다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그쪽 방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도 막내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전화기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기를 쳐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걸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사랑을 내려놓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한 젊은 여성이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사회복지사였고 주말이면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이런 일을 해요? 지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여기 오시는 어머니들을 보면 제 엄마 생각이 나요. 예,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지금쯤 저런 모습이셨을 텐데 하고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어머니가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어머니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로움이 서로 만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혜 씨는 그 뒤로 자주 나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급식소에 들를 때면 내 쪽방에 들러 잠깐씩 앉았다 갔습니다. 어떤 날은 반찬 한 가지를 가지고 왔고 어떤 날은 그저 손만 잡고 앉아 있다 갔습니다. 지혜 씨가 있는 동안에는 이 좁은 방이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의 온기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것. 한 번은 지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제 엄마를 보내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제가 드렸을 사랑을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엄마는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은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자식들의 사랑은 지혜 씨 같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구나. 사랑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준 사랑은 엉뚱한 곳에서 다시 돌아왔고,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은 또 다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한 곳에만 붙잡아 두지 말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물과 같아서 흐르도록 두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지혜 씨는 나에게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말로 못하는 이야기를 종이 위에 쓰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결국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았다. 단지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6글자가 왜 그리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6글자는 내가 나에게 처음으로 건넨 격려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손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던 나. 그런 내가 처음으로 나에게 살았다고 말해준 순간,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혁명이었습니다. 살았다. 오늘도 살았다. 그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중얼거리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꺼져 있었던 불씨가. 다음 날엔 박씨 할매가 떡을 나눠주었다. 고마웠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날엔 창밖에 비둘기가 앉아 있었다. 친구 같았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석이가 보고 싶다. 그러나 나는 먼저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미영이에게 주었던 그 돈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하지만 괜찮다. 재현이 어디에 있든 잘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다. 그 짧은 문장들 안에 내가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수첩을 매일 밤 펼쳤습니다. 때로는 단 한 줄만 쓰고 덮었고, 때로는 여러 페이지를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수첩은 내 유일한 청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내 말을 받아주는 하얀 종이, 그 종이의 말을 하면서 나는 천천히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구나. 나는 남편과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이웃과 이야기했지만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 사실이 문득 서글펐지만 동시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혜 씨는 나를 설득해 작은 모임에 데리고 갔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어르신 10명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집을 주고 사업 미천까지 대줬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니까 아들이 나를 더 미워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망가진 게 내 탓인 것처럼.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명절에 전화 한 통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첫째는 둘째한테 미루고 둘째는 셋째한테 미루고 셋째는 바쁘다고 해요. 셋이 있으면 뭐 하나요? 없는 것만 못해요. 그 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의 온기가 서로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또 한 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마음씨가 맑고 목소리가 작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어요. 며느리가 웃으면 저도 웃고, 며느리가 찌푸리면 저도 찌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제가 언제 진짜 제 마음으로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나 역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좌지우지되던 시절, 아이의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춤을 추던 시절, 내가 언제 진짜 내 마음으로 웃었는지 나 역시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감정은 자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식의 감정에 맞춰 춤을 추는 인형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젊은 편에 속하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식 원망은 안 해요. 원망하면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지니까요. 자식이 잘못한 만큼 저도 잘못한 게 있겠지. 너니 하고 넘겨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원망을 놓는 순간 마치 자기가 받은 상처까지 놓아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을 꼭 붙들고 삽니다. 그 원망이라도 있어야 자기 아픔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든을 훌쩍 넘긴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소. 원망할 힘도 이제는 없으니까. 그저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내 자신을 위해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을 뿐이요. 자식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요. 자식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지.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자식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그 말. 나는 그 말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곧 인생의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기 꿈을 접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80 넘은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평생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식은 한 부분일 뿐이라니.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그 나머지 부분을 단 한 번도 살지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모임을 다녀오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나만 어리석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아픔은 말하지 않으면 혼자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었구나.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랜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린 재현이가 엄마, 저 별 이름이 뭐야? 하고 묻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일까요? 하늘 한 번 올려다볼 여유도 없이 발밑만 보고 걸어가느라 우리가 놓친 풍경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모임 이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쪽방에 살았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봉사활동에도 조금씩 나갔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보며 내 삶에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재석이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1년 하고도 몇 달 만이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떤 감정부터 꺼내야 할지 나 자신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기쁨, 슬픔, 분노, 체념, 용서, 미움,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나는 창밖의 작은 하늘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내 눈이 흐릿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리며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기다리지 않는 척 했지만 사실은 매일 기다렸다는 것을 아들에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자리는 이상한 자리입니다. 기다리면서도 기다리지 않는 척, 그리워하면서도 그리워하지 않는 척,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 어머니는 평생 척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척과의 밑바닥에는 자식이 어머니를 떠올려 주기를 바라는 아주 작은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혼했어요. 나는 그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래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사업이 잘못돼서 빚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 순간 오래전 이웃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네,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몰라. 수십 년을 지나 그 말이 끝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후회 속에서 한 가닥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 긴 이야기의 끝이 드디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도 무너진다고. 그러나 그 말은 아주 오래전 자식을 놓아버리지 못한 어머니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음보다 더 큰 이별을 겪어본 어머니에게는 자식의 불행조차 담담하게 다가옵니다. 안쓰러운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미 한 번 무너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무너져 본 사람은 두 번째 무너짐이 오히려 조용합니다. 슬픔에도 내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슬픔이라는 감정 너머에 더 담담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울음소리 속에서 나는 묘하게도 어린 시절의 재석이를 떠올렸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울던 6살의 재석이, 친구에게 맞고 와서 울던 9살의 재석이,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울던 13살의 재석이, 지금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40이 넘은 중년 남자가 아니라 결국 여전히 내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모두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문 밖으로 내쳐진 그 날, 사실은 아들도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내보낸 그 순간부터 아들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그 상처는 돌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꽂힌다는 것을, 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이유도 원망할 힘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를 내치던 그 순간에 자기 인생도 함께 내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는 아마 알지 못했으리라는 것. 나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재서가, 네, 엄마. 나는 천천히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이 된 사람의 마음을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엄마가 용서한다고 해서 네가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살련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리고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기대도 모두 내려놓고 나니 남은 것은 그저 담담한 내 자신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눈시울이 붉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오래된 질문에 작은 대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쪽방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꾸려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번갈아 돌보고 명절엔 작은 상을 차려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진짜 가족입니다. 둘째 미영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전화로 한참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 엄마가 준 돈 나는 갚을 생각조차 못했어. 내 인생이 힘드니까 엄마의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그 돈은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났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네 아이에게는 네가 엄마에게 했던 것과 다른 엄마가 되어 주렴. 그거면 된다. 막내 재현이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아직도 어머니 앞에 설 용기가 없는 것이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나는 혼자 동네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손녀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할머니 이쁘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러움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하구나 하는 담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몫의 삶을 살았다. 주는 사랑도 해보았고 버림받는 아픔도 겪어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날 저녁 쪽방으로 돌아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수신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말순아, 너는 잘 살았다.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어도
누가 자식들에게 준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네 사랑이 가짜였던 것은 아니다. 다만 기억해라. 사랑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며 희생은 반드시 보상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네가 사랑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하다. 이제는 너 자신도 한번 사랑해 보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란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마지막에는 빈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집착이며 어디부터가 희생이 아닌 자기 파괴일까요?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말순이도 끝내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주는 만큼 우리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나를 지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배웠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큰아들 재석이는 이제 가끔 전화를 걸어옵니다. 길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엄마 잘 지내세요? 나는 짧은 안부라도 고맙게 여깁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어중간한 거리에서 피어나는 관계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 어중간한 거리가 어쩌면 완전한 가까움보다 더 오래가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훗날 말순이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감정이든 외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시의 순자 할머니의 다른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제 딸이 없었기에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늘이 나에게 딸을 보내주셨구나. 그 아이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도 집 열쇠도 심지어 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무언가를 느끼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할머니가 매주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195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늘 정직하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였는데 위로 오빠 둘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오빠들은 중학교까지 다녔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21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엄격하셨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 양말까지 손빨래를 했어요.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대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가게 일을 열심히 했고 술은 가끔 마셨지만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수. 저의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민수가 태어나던 날
저는 진짜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수고했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늘 딸이 있었으면 했어요. 아들은 크면 엄마 곁을 떠나지만 딸은 평생 엄마 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어른들에게 예의도 바른 아이였어요.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갔고 졸업 후에는 중견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남편의 철물점은 민수가 대학에 다닐 때 정리했어요.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장사가 안 됐거든요. 남편은 그 이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가게를 잃은 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31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석 달을 병원에서 보내고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때문에 바빴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5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그 적막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들곤 했는데 새벽에 눈을 뜨면 빈 방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결혼을 하는구나. 그리고 저에게 며느리가, 아니 딸이 생기는 건가. 민수가 데려온 아이의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30살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인상은 참 예뻤습니다. 눈이 크고 웃을 때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 아이의 태도였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한 상자 사왔더라고요. 민수가 미리 알려줬나 봐요. 식사를 하면서 유진이는 계속 제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 아이라면, 이 아이라면 내 딸처럼 지낼 수 있겠다. 유진이를 처음 만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기분이 들뜨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네 친구인 옥순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옥순아, 우리 민수가 참 좋은 아이를 데려왔어. 예쁘고 착하고 어른한테 예의도 바르고. 옥순이가 말했어요. 아직 순자야 좋겠다. 근데 요즘 세상에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좀 더 지켜봐. 저는 옥순이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유진이에게 마음을 준 후였거든요. 사람이 한번 마음을 주면 경고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유진이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였어요. 결혼식 날 유진이 어머니를 처음 뵈었는데 참 순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유진이 언니는 인상이 좀 달랐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제게 인사할 때도 어딘가 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도 빈손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유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제가 이 아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민수와 유진이는 제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했어요. 전세금 일부를 제가 보태주었습니다. 5천만 원. 남편이 남기고 간 돈에서 꺼낸 거였어요. 유진이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겼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잘할게요.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이건 엄마가 딸한테 하는 거야. 고맙다고 하지 마. 그때 유진이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는데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눈물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틈만 나면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깍두기, 갈비찜, 잡채, 유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었어요. 유진이는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해드려야 하는 건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녹았어요.
진짜 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유진이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 겨울 외투 하나 사드릴게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유진이가 예쁜 외투를 골라서 제게 입혀주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유진이가 제 어깨를 다듬어 주는데 마치 친딸이 해주는 것 같아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 외투를 입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내가 복을 받은 거야.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유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곧 할머니가 돼요. 유진이가 입덧이 심할 때 저는 매일 가서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밤에 힘들면 전화하라고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유진이가 출산 가까이 되었을 때는 아예 민수네 집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유진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제가 했어요. 장보기, 빨래, 청소, 유진이가 먹고 싶다는 것은 새벽에라도 나가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예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kg이 조금 넘는 작은 아기가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의 미래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 할 수 있겠구나. 서연이가 태어난 후 저와 유진이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이는 육아가 힘들 때마다 저를 불렀고, 네, 저는 기꺼이 달려갔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에 아기가 울면 안아서 재웠습니다. 한밤중에 서연이가 열이 나면 제가 안고 병원에 갔어요. 유진이는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했거든요. 새벽 2시에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서연이를 안고 복대서 기다렸습니다. 유진이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말했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 진짜 못 버텼을 거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남편 없이 외로웠던 시간들이 서연이와 유진이 덕분에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유진이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제 통장과 카드를 맡겼어요. 유진이가 서연이 용품을 사야 하는데 매번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 카드 네가 가지고 있어. 서연이 필요한 거 사고 네가 필요한 것도 사. 엄마가 쓰라는 거야. 유진이는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 카드를 써요. 유진아 내 딸이잖아. 딸이 엄마 카드 쓰는 게 뭐가 어때? 결국 유진이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설정해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요즘 은행 안 가셔도 돼요. 제가 폰으로 다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연이가 2살이 되던 해 민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유진이가 회사에 다시 나가고 싶대. 근데 서연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파트를 전세 놓고 민수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서연이가 일어나면 밥을 먹이고 낮에는 놀이터에 데려가고 저녁에는 유진이가 퇴근하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와 놀이터에 가면 다른 할머니들도 손주를 데리고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는 참 착하다며 동네 할머니들이 부러워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반찬 하나 안 해주는데 순자 씨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외투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준다면서 저는 으쓱해졌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착하긴 해요. 딸 같아요, 딸. 유진이는 퇴근하면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에게는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주말에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냉면 사드릴게요.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유진이가 케이크를 사오고 편지까지 써왔어요.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가 친엄마나 다름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전화를 받을 때 예전에는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받았는데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했어요. 택배도 자주 왔는데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 회사 서류예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며 바로 자기 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유진이 언니에게서 전화가 오면 유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통화가 끝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곤 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사생활이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뭘 다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제게 건강보조식품을 자주 사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이거 관절에 좋대요. 어머니 이거 혈압에 좋대요. 저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강보조식품들이 전부 제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카드로 사서 저에게 선물이라고 준 거였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통장 내역을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연이가 열이 나서 새벽에 깼는데 유진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유진이에게 알려주려고 방문 앞에 갔어요. 그때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번 달에도 300 보냈어. 시어머니 통장에서. 어차피 확인 안 하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300? 이번 달에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었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곧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하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그날 밤 이후에 알게 된 것들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운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유진이가 다른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이를 의심하는 것보다 제 귀를 의심하는 게 덜 아팠으니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저는 부엌에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어두운 부엌에 앉아서 유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 환한 웃음, 어머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던 그 인사, 약과를 내밀던 그 손, 그리고 방금 전 문 너머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 어차피 확인 안 하시니까 괜찮아.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맞는 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로요. 민수가 출근하고 유진이도 출근한 후에 서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옆 사람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번호가 호출되어 창구에 앉았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물으셨어요. 어머니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통장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지난 1년 7호요. 통장 내역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매달 정확히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보니 받는 사람은 유진이의 언니 이름이었어요. 김미정. 그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는데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고급 식당 그 금액들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넘게. 계좌이체와 카드 사용을 모두 합치면 3,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3,500만 원. 그 돈은 남편이 철물점을 정리하고 받은 돈과 남편이 떠난 후 받은 보험금, 그리고 제가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제가 아프거나 요양원에 갈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저는 점심을 굶으면서까지 돈을 아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1시간을 걸어 다닌 적도 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유모차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손을 뻗었는데 저는 그 작은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그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연이에게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유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 잘 놀았어요? 유진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잘 놀았어. 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수도꼭지를 세게 틀었어요. 그 저녁 유진이가 제게 차를 한 잔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따뜻한 거 드세요. 그 다정한 손길이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제 돈을 빼가면서 동시에 이렇게 따뜻하게 굴 수 있는 걸까?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제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 다정한 말들이 이제는 전부 다르게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걸까?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유진이가 제 통장을 처음 만진 것은 서연이가 태어난 직후였어요. 유진이가 육아용품을 사야 한다며 제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온라인에서 주문할 게 있어서요. 잠깐 카드 좀 쓸게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비밀번호도 알려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난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은 유진이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에 사진 정리 앱 깔아드릴게요. 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인터넷 뱅킹 앱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해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유진이가 제 계좌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사람이 누군가를 완전히 믿으면 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저는 유진이를 딸처럼 믿었기 때문에 딸이 하는 일에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만약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을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안 줬겠지요. 하지만 유진이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품에 안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민수에게 말하면 부부 사이가 깨질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제 남은 노후 자금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옥순이에게 전화를 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옥순이에게 말하면 동네에 소문이 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 일을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이 무거운 짐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먼저 유진이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 전에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유진이 친정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아직도 유진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해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덜 아팠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서연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을 때 저는 유진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니. 유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내 통장 내역을 봤어. 유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던 눈이 천천히 저를 향했어요.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 아이는 참 빨랐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요? 그게 서연이 학원비하고 유아용품 구매한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유진아, 매달 200에서 300만 원이 너의 언니 계좌로 갔어. 학원비나 유아용품이 아니야. 저는 은행에서 뽑아온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유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정하던 눈이 차가워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언니한테 잠깐 빌려준 거예요. 언니가 사업하는데 돈이 급했거든요. 다 돌려받을 거예요. 내 돈을 네가 왜 빌려줘?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 그게 그러니까 급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돈 아니에요. 가족 돈이잖아요. 가족 돈이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진이에게 제 돈은
시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 공동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에는 유진이의 친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남편과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유진이의 입에서 나온 가족 돈이라는 한마디에 그냥 공용재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아프면 쓰려고 평생 모은 돈이야. 네 언니 사업 미천이 아니야. 유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돈은 나중에 민수한테 갈 거잖아요. 민수 아내가 전데 제가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에 큰 돌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딸처럼 품은 사람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가 나올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의 반응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엄마 확실해요. 유진이가 정말 그랬어요. 민수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통장 내역을 직접 봐라. 엄마가 거짓말을 왜 하겠니? 민수가 통장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내역서를 들여다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민수야. 그날 밤 민수와 유진이는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서연이를 안고 앉아 있었는데 방 안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들렸어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림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서연이 키우면서 내 언니가 도와달라는데 좀 도와준 게 뭐가 잘못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유진아, 엄마 돈을 몰래 빼간 건 도와준 게 아니야. 그건 신뢰를 깨뜨린 거야. 유진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신뢰? 당신이 나한테 신뢰를 말할 자격이 있어? 매일 야근한다면서 회사에서 뭘 했었는지 나는 알아? 당신은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기만 하잖아. 서연이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본 적 있어? 서연이가 울음소리에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동요를 불러주며 서연이를 달랬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도 따로 먹었고 서연이만 안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제가 반찬을 차려놓으면 유진이는 한참 후에 나와서 자기 그릇에만 덜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어느 날은 유진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잠든 채로 유진이 품에 안겨 있었는데 저는 서연이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이가 몸을 돌렸어요. 제 손을 피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서연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느낀 그 감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손녀를 안지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돈을 빼간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는지 실수가 잦아졌고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요즘 잠이 안 와요. 눈을 감으면 유진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엄마 통장 내역이 떠올라요. 내가 왜 몰랐을까? 그 생각만 해요. 저는 민수 옆에 앉아 그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35 먹은 아들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였어요. 민수야, 네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파. 네가 건강해야 서연이도 잘 키울 수 있어. 그 시기에 저는 옥순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옥순아, 나 좀 만나자.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는 옥순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유진이가 돈을 빼돌린 것, 대화했을 때의 태도, 집안이 얼음장 같은 것. 옥순이는 듣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좀 지켜보라고 했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때 내가 경고했잖아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아픔이었습니다.
옥순이도 그걸 느꼈는지 바로 말을 바꾸었어요. 미안, 미안. 그래,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야. 이 순자야 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강해져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은 유진이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저는 유진이의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의 방을 뒤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문틈으로 보인 서류 봉투에 대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대출까지 받았던 건가? 아니면 언니의 사업 관련 서류인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민수와 유진이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녁에 유진이가 퇴근하면 바로 방에 들어갔고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서연이만 이 방 저 방을 오가며 아빠 같이 놀자, 엄마 같이 자자를 반복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감정을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느 밤에는 서연이가 제 방에 와서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할머니, 서연이 여기서 잘래.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몸에서 나는 아기 냄새가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고 동시에 살게 하기도 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서연이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서연이는 금방 잠이 들었지만 저는 밤새 그 아이를 안고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할머니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았으면 적어도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밥을 먹지는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모른 척 했으면 돈은 계속 빠져나갔을 것이고 어느 순간 정말로 한 푼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아픈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의 언니에게서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수 씨, 유진이가 빌려준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진이의 의사였고 유진이가 가정 내에서 받은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민수 씨, 어머니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시니까 유진이가 대신 관리한 거예요.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남편 병원비 대면서 아들 학비 대면서 그 어려운 세월을 버틴 제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요. 남편이 가게를 접고 우울해하실 때 저 혼자 파출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새벽 4시에 김밥을 말아 시장에 나가 팔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 저보고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말은 주먹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가 뼈보다 더 깊이 박힙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유진이에게 돈을 돌려놓으라고 했지만 유진이는 언니에게 준 돈은 이미 사업에 쓰였다고 했어요. 돌려받을 수 없다고. 민수와 유진이는 매일 밤 다투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이에서 울었고 저는 서연이를 안고 다른 방에서 동요를 불러주었어요. 서연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왜 싸워? 저는 서연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안 싸워, 서연아. 이야기하는 거야. 어른들은 가끔 큰 소리로 이야기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눈에 불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을 보는 것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유진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 친정에 갈 거야. 야, 서연이도 데려갈 거야. 민수가 막았습니다. 서연이는 안 돼.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유진이는 민수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나는 이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있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산 게 얼만데. 저는 거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유진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눈치를 봤다고요? 저는 이 아이에게 눈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지만 유진이는 듣지 않았어요.
서연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서연이가 떠난 그날 밤 저는 서연이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작은 이불, 인형들, 서연이가 그린 그림들, 냉장고에 붙여놓았던 서연이의 그림을 떼어 가슴에 안았어요. 빨간색 크레용으로 그린 세 명의 사람 그림, 할머니, 아빠, 서연이라고 유진이가 대신 써준 글씨. 저는 서연이의 작은 양말 한 짝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이 아이 때문이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아이의 웃음소리였는데, 그 후로 석 달 동안 유진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진이 친정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전화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면 상황이 더 꼬일 것 같았습니다. 뒤 그 석 달 동안 저는 서연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밤에 잘 자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어린이집 앞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시장 가는 길에 돌아가면 그쪽을 지나거든요. 어린이집 울타리 너머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중에 서연이 목소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울타리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다가 눈물을 닦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하셨어요. 변호사가 말하기를 시어머니의 돈을 며느리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같이 살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섞인 부분이 있으면 더 어렵다고요.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카드와 통장을 직접 건네셨나요? 네. 비밀번호도 직접 알려주셨고요. 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접근 권한을 주신 상황이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았어요. 너무 쉽게 믿은 제 탓, 너무 쉽게 내어준 제 탓.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돈은 포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서연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서연이만 볼 수 있으면 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너무 쉽게 믿은 거지. 반년이 지나서 유진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을 원한다고요.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올 줄은 몰랐어요. 민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유진이와 네가 다시 합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서연이가 가장 덜 다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 담긴 슬픔은 숨길 수 없었어요. 35세 이혼이라니. 제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어머니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유진이는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지나치게 간섭하여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네, 돈 문제는 생활비를 나눈 것뿐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싸워봐야 서연이만 더 힘들어지니까요. 조정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서연이만 가끔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조정위원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조정 결과 서연이의 양육권은 유진이에게 갔습니다. 민수는 격주로 면접 교섭권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민수가 서연이를 만나는 날에만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이를 다시 만난 날 서연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는 서연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많이 자라 있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놓친 시간이 이렇게 많았구나. 서연이가 제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아파.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는 안 아파. 예,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서연이가 제 볼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그 작은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아픔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다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치 생명줄을 잡듯이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격주마다 서연이를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를 만나는 날이면 전날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사줄까? 어디에 데려갈까?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만나는 날 아침에는 분식점 일을 쉬었어요. 사장님이 할머니 손녀 만나는 날은 쉬세요 라고 먼저 말해 주셨거든요. 그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서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놀이터에 가면 서연이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했고 저는 허리가 아파도 끝없이 밀어주었습니다. 점심에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이고 오후에는 서연이와 손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서연이가 길가에 핀 꽃을 꺾어 제 머리에 꽂아주며 할머니 예뻐 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슬픔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서연이를 돌려보내야 했어요. 민수가 서연이를 유진이에게 데려다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다음에 또 보자. 할머니가 사랑해. 서연이가 작은 손을 흔들며 사라지면 저는 현관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곤 했어요. 집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이는 면접 교섭 날짜를 자주 바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서연이가 아프다고, 일정이 바뀌었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한 달에 2번 보던 것이 1번이 되고 2달에 1번이 되고 나중에는 3달째 서연이를 만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3달째 서연이를 보지 못했을 때 저는 서연이가 다니는 학교 앞까지 간 적이 있어요. 멀리서라도 서연이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학교 정문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서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어요. 분홍색 책가방을 메고 친구와 뭔가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르고 싶었어요. 서연아 하고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유진이가 알게 되고 또 면접 교섭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서연이를 바라보다가 그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집으로 걸었어요. 그날따라 집까지의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서연이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해둔 서연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았어요. 서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서연이가 처음 할머니라고 말한 날, 서연이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까르르 웃던 날,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저는 웃다가도 울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미워하려고 노력했어요. 미워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있었어요. 서운함도 있었고요. 하지만 미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이도 어떤 면에서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이 넉넉하지 않으니 언니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고, 시어머니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진이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가지 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이는 서연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유진이를 미워하면 나중에 서연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다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저와 살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너는 네 인생을 살아. 서연이 잘 만나고 좋은 아빠가 되어라. 사실은 혼자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35이면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전세 놓았던 아파트에 다시 들어갔는데 유진이와 함께 지냈던 민수네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 하나도 없으니 더 텅 비어 보였어요. 텔레비전 소리로 적막함을 채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통장에는 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3,500만 원이 빠져나간 후 남은 것은 1,000만 원이 차에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태준 것까지 합치면 저는 사실상 거의 빈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어요. 서연이를 돌볼 필요도, 유진이에게 반찬을 해줄 필요도, 민수에게 밥을 차려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아무도 없는 빈 아파트에서 깨달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곤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 목소리가.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아기 옷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서연이에게 입히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지만 서연이에게 언제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에 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으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옥순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떡이나 과일을 들고 와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옥순이는 저를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순자야, 집에만 있으면 안 돼. 걷자. 걷기라도 하자. 공원을 걸으면서 옥순이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옥순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살게 된 이야기, 우리 세대의 여자들은 다 비슷한 짐을 지고 살아왔구나. 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분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새벽 6시에 가서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4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첫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고무장갑을 껴도 뜨거운 물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이 바쁜 시간에는 그릇이 쉴 새 없이 쌓였어요. 라면 그릇, 떡볶이 접시, 김밥 도마. 저는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에 일이 끝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아파트까지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일이 오히려 저를 살렸습니다. 분식점에는 손님들이 많았고 사장님 부부는 저를 잘 대해 주었어요. 사장님 아내가 점심때 제게 밥을 차려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게에서 할머니가 제일 일 잘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저를 아침마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모아서 서연이를 만나러 갈 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으니까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서연이가 갖고 싶어 했던 인형, 그런 것들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설거지물에 잠긴 손의 아픔이 잊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분식점 사장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 나이에 일하세요? 자식이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좋은 아들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좀 움직여야 건강하잖아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싫지는 않았어요. 예, 하지만 그 시선 속에 담긴 동정이 저를 작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정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흘러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민수에게 들었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서연이의 입학 사진을 보는데 서연이가 너무 많이 자라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를 보면서 저는 이 순간에 내가 옆에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입학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유진이가 싫어할까 봐요. 할머니가 손녀의 입학식에 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상인 건가요? 민수가 서연이를 데려온 어느 주말
서연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 전에는 같이 살았잖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좀 바빠서 그래, 서연아. 근데 할머니는 항상 서연이 생각하고 있어.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는데 할머니 안 나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유진이가 서연이에게 저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것도 아팠지만 그보다 서연이가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더 아팠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도 할머니도 다 서연이를 사랑해. 알았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짓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실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분식점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진이한테서 연락 왔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유진이 언니가 사업에 실패했대. 빚이 많이 생겼나 봐. 유진이도 같이 보증을 섰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유진이가 서연이 양육비를 더 보내달라고 했어.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제 돈을 빼가서 언니에게 주고 그 돈으로 한 사업이 망하고 이제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 분노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유진이가 힘들면 서연이도 힘든 거잖아요. 서연이가 밥을 못 먹고 학원을 못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양육비는 서연이를 위한 거야. 보내줘. 엄마, 그 돈이 진짜 서연이한테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언니한테 주면 어떡해요? 그래도 서연이가 있잖아. 서연이한테 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유진이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저 유진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찾아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저는 어머니께 큰 잘못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몰래 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언니의 사업이 망한 후 저도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생 모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기분을 서연이가 요즘 할머니를 자주 찾습니다. 잠들기 전에 할머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서연이에게서 할머니를 빼앗은 것이니까요. 어머니, 돈은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서연이를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어요. 저는 유진이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뭔지 이 나이에도 잘 모르겠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연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도요. 하지만 저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편지 잘 읽었어.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아, 서연이 데리고 이번 주말에 와. 할머니가 밥 해줄게. 그 주말 유진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연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하고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유진이는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밥 식는다. 그날 저녁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반찬을 먹으며 어머니 이 깍두기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옛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순수한 믿음은 이미 깨져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유진이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밤에 통장 내역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미움을 안고 살면 그 무게를 지고 사는 것은 저예요. 유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있습니다. 서연이는 저의 유일한 손녀이고 저의 미래이고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유진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냐고요? 유진이가 격주로 서연이를 데리고 옵니다. 민수도 가끔 같이 오고요. 이혼한 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서연이가 행복해 하니까 그걸로 된 겁니다. 유진이는 매달 조금씩 돈을 갚고 있어요. 한 번에 5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3,500만 원을 다 갚으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분식점에서 일합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지만 서연이를 만나는 날이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갈 수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돈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은 직접 관리하시고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이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셨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남을 믿은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해가 뜹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 분식점 사장님이 건네주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위로를 받습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 밖에서도 살아갈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혼자 삼키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이 할머니에게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할머니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할머니가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 꼭 보세요. 이 이야기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